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명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명인재 전형에서만 면접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상명대는 상명대가 차지하는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상명대나 명지대학교가 일반적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상명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이나 또는 상명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경우가 내신 성적이 탁월하게 우수하거나 아니면 상명인재 전형에서 교과라든가 비교과의 우수성이 탁월하게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상명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 성적으로 봤었을 때 2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3점대 중후반대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학생들끼리의 교과의 비교과의 우수성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학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상명인재 전형은 전년도하고 경쟁률 차이가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1단계 배수가 4배수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약 평균 경쟁률이 한 11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정도의 원서 지원이 이루었다면, 적절한 정도의 원서 지원을 했다라면 합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좀 보도록 하면, 자, 먼저 상명대학교 전형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3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상명인재 전형에서 370명을 뽑기 때문에 상명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을 하죠.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에 30% 반영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11월 20일, 21일, 22일 3일에 걸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시에 많은 학생들을 몰아서 면접을 보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날짜를 쪼개서 보고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게시가 되어져 있죠. 문헌정보, 국어교육, 수학교육학과는 11월 20일, 그 다음에 역사 콘텐츠나 지적재산학과는 11월 21일, 그 다음에 빅데이터나 전기공학은 12월 22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교에 맞게끔 면접 일자가 언제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실 면접까지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명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쓰신 경우죠. 상명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원서를 쓰실 때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실 거예요. 학종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면접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에 더욱더 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명대학교 면접의 유형을 보면 서류 기반, 그쵸? 개별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서류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고요. 면접 시간은 약 10분 정도 내외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회성 및 합리적 사고력이 25%, 전공 적성 플러스 전공 기초 소양이 45%, 자기주도성 및 실천 능력이 약 3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면접이, 예전의 면접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해 놓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 내용이 예전에는 못하고 왔냐? 그쵸? 여기 올 때 못하고 하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이런 것도 물어보는 면접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브라인드 면접 또는 브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해서 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중의 중요성을 좀 더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2014학년도에 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을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점차로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죠. 모집 인원이. 그래서 2024학년도에
약간 폐지의 가닥을 잡고 가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폐지가 되어질지 아니면 모집 인원이 계속 감소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2022학년도 시행계획에 나온 것도 보면은 각 대학들이 논술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논술의 선발 인원들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 대학별 고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 대학별 고사라고 하면 논술고사나 적성고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나 또는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면접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면접의 질문 자체가 일반적인 인성이나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평가 비중 자체가 학생의 간접적, 직접적 학원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명대학교에서 45%를 주는 게 전공 적성 플러스 전공 기초 소양에 45%의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건 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과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중점적인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2학년도에 좀 달라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에는 지금 상명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에서 233명을 선발하고 상명인재에서 270명을 뽑아요.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고과 고교 추천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뽑으면 첫 번째는 수시 비중 감소, 정시 비중 확대 이거죠. 두 번째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의 증가, 그리고 그 교과에서 지역균형, 지역 할당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과 그러면 교과 성적 100%를 선발했지만 학생부 고과 고교 추천이라고 하면 결국은 추천 인원이 제한되겠죠. 뭐 학교당 추천 인원이 10명 이 정도로 제한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2021학년도와 달라지는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명인재 전형은 2021학년도에는 370명 모집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278명으로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학종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또한 2022학년도의 입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접 출제 문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면접 출제 문항을 살펴보면 상명대에서 어떤 식의 문제 문항이 출제가 되어지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학과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묻고 있죠. 두 번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진로가 저작권 변호사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찌 보면 공통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흔한 질문이라고 말씀이시죠. 그럼 지원 동기를 얘기하면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지원 동기 안에는 첫 번째는 내가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진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활동과 경험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업 계획이나 진로 방향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단원,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글구성이 완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진로가 저작권 변호사인가요? 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진로 희망사항을 보고 질문하는 내용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탐구 계획이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인권 관련 활동을 설명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학생이 나와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이런 인권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이 게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동아리 활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문항의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 내용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뻔히 예상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지대학교 또는 상명대학교 이렇게 상명인재 전형의 면접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기본적으로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예상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융합, 전자, 공학 전공의 원서를 썼었을 때 첫 번째는 제일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자공학 만능 레시피라는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독서 활동에 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관련한 활동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고 아두이노 관련 작업이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로 한데 관련 활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라고 해서 이제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묻고 있어요. 질문 내용을 전체를 묶어서 보면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 있구나. 공통 질문은 첫 번째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가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질문 내용들은 뭐에서 나오게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서 나오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첫 번째는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질문,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독서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프로세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의 프로그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면접을 대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실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집에서 면접 준비를 한다 아니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면접 준비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과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다 체크합시다. 문항별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학생부나 자소서의 전체 문항들 중에서 그럼 문항을 30문제 정도를 문제를 뽑는 거예요. 그쵸? 30문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30문 정도의 예상 문제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을 하셔야 돼요. 답변 구성을 할 때는 참고로 꼭 하나의 질문에 답변 시간이 약 5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나 길면 입학사정관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높죠. 그럼 말을 잘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끊기거나 말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자꾸 눈치를 주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약 50초 정도면 좋고 또 예를 들어 답변이 너무 짧으면 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었을 때 답변한 게 한 20초야. 저는 뭐뭐뭐뭐뭐 해서 그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성의가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별 생각이 없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 50초 정도 구술이 되어지는데 50초 정도 말하는 속도가 되어지면 약 글자 수로 하면은 350에서 4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완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30문제를 뽑고 난 다음에는 30문제에 대한 글자 수를 350에서 400자 정도의 완성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원한 동기가 뭐야?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나는 충분히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외우는 게 잘 안 돼. 그냥 임기응변에 강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암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접장에 가면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거나 뭔가 말을 하긴 했지만 횡설수설 내용 없는 얘기들을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점수를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본을 다 완성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대본은 완성이 되어져야만 나중에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본 완성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대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학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암기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내용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정도의 면접장에 가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 혼란스러워져요. 왜?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외우는 것이 막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외운 걸 얘기하다가도 생각해서 얘기하다 이러면 결국은 눈 돌아가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면접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대본 자체가 암기가 되어야 된다. 왜? 암기가 되어야만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암기가 되어야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대본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어려운 점들은 바로 뭐냐면 1차적인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왜냐하면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거를 학생도 알고 또 입학사정관도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은 추가적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1차적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그리고 1차적인 질문에서 벗어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었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면접의 유형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 자체가 브라인드 면접이라든가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든가 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 간접적 지식을 평가할 이유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직접적 간접적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일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전공이 수학이라든가 뭐 전자공학과라든가 라고 한다면 결국 교과목과 지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시사 이슈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시사 이슈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다. 또 내가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다.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올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시문 스크랩을 통해 가지고 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독서 활동이 반드시 진행이 되셔야 돼요. 독서가 최소한 지금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권 또는 일주일에 2권 정도씩 독서 활동을 통해서, 그 독서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독서,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독서 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원에 와서 면접 수업을 몇 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면접 능력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 고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력 배양이에요. 자신감 고치와 실전력 배양, 그 뒤에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력을 높아주는 과정은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을 듣거나 주말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선행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최근 이슈와 관련이 되어진 지식을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공 관련이 되어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을 증대시키는 활동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실전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발표하는 훈련들, 또 발표할 때 표정이나 억양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실제 학생의 모습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명대학교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적인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큰 폭에서 떨어졌다. 2020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은 270명, 올해가 이제 263명이니까 사실 모집 인원의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률이 전년도에 9.80대 1인데 올해가 5.67대 1로 무려 4.13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에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총원 합격률,
충원율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정도의 충원율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명인재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0년도와 22년도의 경쟁률 차이가 크지 않아요. 2020년도에 11.36, 2021학년도에 10.45이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폭은 0.85 정도, 이 정도 경쟁률이죠.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쟁률은 사실 떨어지진 않았죠. 그렇죠?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0.85 정도 되기 때문에 큰 특징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까보면 경쟁률 안에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경쟁률 안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 경쟁률,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의 역량은 정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나중에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전년도 2020학년도에 비해서 교과 평균 성적은 2021학년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률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명대 같은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학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명대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용성 같은 거, 가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과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크거나, 또는 전년도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의 결과를 봤었을 때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낮았거나 전년도의 교과 평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거나, 이런 학교들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명대학교 원서 지원에서 상위학과와 하위학과를 구분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명대의 상위학과는 역사 콘텐츠학과가 경쟁률이 15.75, 경영학과가 14.63, 교육학과가 17.33, 애니메이션이 19.64, 그 다음에 한일문화 콘텐츠가 18.89, 생명공학과가 16.85점, 의리학과가 14.44, 스포츠건강학과가 14.66 하면은 경쟁률이 높은 상위학과의 특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학과의 선호도, 학과의 선호도라고 하는 건 학과적 특징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유용성을 고려했었을 때, 두 번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고려해서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에 몰리거나 아니면 전년도의 교과 성적이 낮았던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위 학과와 상위 학과의 경쟁률의 폭이 너무 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학과의 지적재산권학과는 경쟁률이 5.11, 공간환경학부는 5.07, 경제금융학과가 4.14,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과가 6.73, 그 다음에 휴먼지능정보가 6.73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학과와 하위학과의 경쟁률 폭이 큰 폭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명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이 높을수록 경쟁률 분포도가 고르게 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시는 눈치 작전이 심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상위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이 아닌 경우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큰데, 이렇게 경쟁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몰린 구간의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줬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경쟁률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를 썼는데 지적재산 전공의 원서를 썼어. 5.11.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써서 14.63. 물론 13.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쓴 경우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상명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 자체가 매우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에 크게 영향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특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명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경우,
상명대 상명인재의 원서를 쓰신 경우는 대부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에 수시 원서를 쓰신 분들이라고 고려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능 전에 미리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상명대학교는 상명인재 전형이 11월 13일 날 1차 발표가 나요.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자소서 기반해서 예상 문제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본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핫 이슈에 대한 부분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진행하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면접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 수업을 먼저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말에 매주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또는 2시부터 6시 4시간씩 수업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수업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 정도 진행하면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용하시면 좋고, 대신 내가 주말에 수업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현재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언제 진행하시면 되냐면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4시간씩 3일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면접은 우리가 상명대 면접 준비하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1차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원서 지원할 때 면접이 있는 전형이 상명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1차 발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강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다리셔야 되지만, 원서를 지원하신 게 상명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학교의 면접 있는 전형을 원서를 썼다면 상명대의 면접 자체가 제출 서류 기반 전공 소양 평가의 면접이기 때문에 상명대 면접이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라든가 명지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등등의 대학들의 면접의 유형과 사실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상명대 면접을 준비하는 게 다른 대학의 면접 준비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미리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서부터 쭉 진행하시고, 그리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파이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들었던 수업을 통해서 최종적 마무리 짓고 면접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을 나중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면 1차 합격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결국은 면접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지금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